많은 사람이 믿고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 없이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확고한 무신론자조차 미신을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마법이 인류 역사 내내 함께 해왔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 책 또는 전설 속에서만 마법을 접합니다. 마법 의식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몇 년 전 15세 소녀 나리엘리 카차루코 구엔 네리엘리 커케로코 권의 비극적인 죽음은 베네수엘라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사망하기 며칠 전 아버지가 촬영한 동영상 때문에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3주 만에 원인 모를 병으로 쇠약해졌고 의사나 유명한 민간 요법 치료사 모두 그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소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눌리로 불렸던 나리엘리는 2004년 7월 카리브해를 따라 자리한 해안 항구 도시 라과이라, 러괴이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도시는 베네수엘라주의 수도입니다. 그녀는 안드레아, 덴드리어와 호세 고메스 구안, 호제이 고메즈 관의 막내딸로 아버지는 항만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가사를 돌보며 딸들을 키웠습니다. 눌리는 밝고 명랑하며 사교적인 소녀였습니다. 학업 성적도 우수했고 스포츠에도 열심이었으며 학교 배구팀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학업과 운동 외에도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사진, 짧은 영상, 스토리, 동기부여 콘텐츠를 꾸준히 올렸습니다. 그녀의 꿈은 유명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리엘리가 자란 라과이라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의 사회 기반 시설은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낙후된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주민들은 식수와 전기 같은 기본적인 편의 시설이 자주 끊기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의료 시스템에도 큰 타격을 주어 많은 병원이 필수 시설 부족으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은 라과이라 주민들을 더욱 단결시켜 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했습니다. 주민들은 작은 행복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습니다. 10대들은 종종 낡은 휴대용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며 옥상 파티를 열었습니다. 나리엘리는 이 모임에 늘 참석했고 파티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기술대학에 다니며 빠르게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떠오르는 스포츠 스타로 인정받으며 현실과 온라인 모두에서 넓은 교우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투지는 어떤 모임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2019년 8월, 나리엘리는 옥상 파티에서 한 청년을 만났고 두 사람은 즉시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당시 그는 19살로 나이 차이는 두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단둘이 데이트하기 전에 여러 차례 그룹으로 어울려 놀았습니다. 나리엘리는 그에게 푹 빠졌고 어머니에게 설렘과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관계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내딸이 올바르게 자랐다고 믿으며 그녀의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첫사랑을 경험할 나이였습니다. 나리엘리가 좋아했던 남자의 신원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소셜미디어에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몇 번의 데이트만으로 짧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운명의 장난처럼 그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나리엘리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에 예기치 않은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9세의 스테파니 캐롤라인 로드리게스 히메네스, 스테파니 캐롤라인 라드리게즈 히미네즈라는 젊은 여성이 나리엘리의 삶에 불쑥 들어왔습니다. 스테파니는 다른 대학에 다녔지만 넓은 친구 관계 덕분에 지역 파티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나리엘리의 학교에서 열리는 배구 경기에 나타나 그녀와 팀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스테파니는 매일 나리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 그녀의 근황을 묻고 특별한 행사나 개인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영화표를 저렴하게 구하는 재주가 있었고 최신 문화 행사를 꿰뚫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가기 힘든 곳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나리엘리에게는 완벽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성숙함을 느꼈고 스테파니는 연애를 포함한 다양한 경험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스테파니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운동선수인 나리엘리 및 그녀의 팀원들과 어울리며 인기를 얻었고 자신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스테파니는 눈에 띄는 외모를 가졌고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많았고 어린 친구들에게 페이지 운영법, 콘텐츠 게시 방법, 더 많은 참여와 좋아요를 얻기 위한 방법을 조언하곤 했습니다. 10월이 되자 스테파니는 구한 가족집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작은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집을 떠나 독립하고 싶었고 학교와도 더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일 구한 가족집에 들러 친숙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며 종종 페이스트리나 사탕 같은 간식을 가져오거나 집안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나리엘리의 부모님은 그녀를 좋아했고 결국 그녀를 비공식적인 가족의 일원으로 여겼습니다. 몇 달 동안 스테파니는 나리엘리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파티에 함께하고 스포츠 경기에 나타나고 숙제를 도와주었으며 자주 나리엘리의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나이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친밀함은 주변의 의문을 샀습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스테파니에겐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비주의와 영적 수행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할머니가 쿠바 출신의 강력한 영적 치료사였으며 고대 아프리카 문화인 규루버 족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루바족의 전통과 기독교가 결합하여 널리 알려진 아이티의 부두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종종 특이한 부적을 착용했는데 이는 부정적인 기운, 질투, 해로운 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소중한 소지품 중 하나는 작은 돌, 말린 허브, 새 깃털로 가득 찬 작은 붉은 천 주머니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개인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일종의 친절한 영적 가이드라고 소개하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그녀는 보호의식을 만들고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며 심지어 사랑과 삶의 성공을 돕는 데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분위기는 그녀를 어린 친구들에게 일종의 전문가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인간의 에너지와 치유 및 정화를 위해 에너지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신비로운 물건, 색색의 양초, 성인 조각상, 종이, 천, 돌 위에 그려진 오컬트 문양, 그리고 주문서와 의식 안내서로 가득 찬 선반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리엘리의 어머니 안드레아가 스테파니의 영적 관심사를 알게 되자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안드레아는 신비주의가 자신의 신앙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딸에게 스테파니와 어울리는 것을 금지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다른 친척들과 이야기하고 나리엘리 본인의 말을 들은 후 그녀는 그저 순수한 호기심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이미 스테파니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0대들이 주문과 부적으로 장난치는 것이 무슨 해를 끼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12월 중순 스테파니는 나리엘리와 다른 몇몇 소녀들에게 특이한 제안을 했습니다. 보름달 아래에서 정화의식을 수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녀들은 양초와 작은 신비로운 조각상들을 들고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요르바어로 짧은 주문을 외웠고
모래의 상징과 오망성 펜터그램즈를 그렸으며 양초에 불을 붙이고 각 소녀에게 개인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물건을 주었습니다. 나리엘리는 붉은색과 검은색 실과 작은 구슬을 꼬아 만든 이상한 팔찌를 손목에 단단히 묶고 새벽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드레아는 그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안심시켰습니다. 스테파니가 보호 부적으로 준 것이고 항상 착용하고 있으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아는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팔찌는 불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리엘리가 잠든 후 안드레아는 조심스럽게 실을 잘라 팔찌를 풀었습니다. 나리엘리가 잠에서 깨어 팔찌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방을 대충 둘러본 후 밤사이에 그냥 떨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보름달 의식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리엘리와 3명의 대학 친구들은 나라에서 가장 큰 연말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수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녀들은 선물을 사고 축제 분위기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몹시 더웠고 버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리엘리가 라과이라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땅에 쓰러졌습니다.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달려가 의식을 되찾도록 도왔고 물을 주며 의료 지원을 요청하고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열사병으로 쓰러졌다고 진단했지만 심각한 위험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나리엘리는 집으로 돌아가 휴식과 수분 섭취를 권고받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건강하고 활동적이었으며 가벼운 병조차 거의 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가족들은 새해를 준비하며 별일 없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구한 가족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스테파니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나 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나리엘리와 가족들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2월 29일 새벽, 나리엘리는 갑자기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격렬하게 구토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던 부모님은 새벽에 그녀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다시 한번 의사들은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체온은 정상이었고 혈압은 안정적이었으며 검사 결과 감염이나 기저질환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심장 활동조차 완전히 정상적이었습니다. 명확한 증상이나 진단이 없었기에 의료진은 그녀를 입원시킬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구한 가족에게 기본적인 지침을 주고 나리엘리를 집으로 보냈으며 그녀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나리엘리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허약해져서 침대에서 거의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심한 구역질 때문에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안드레아는 딸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을 한 숟가락씩, 심지어 몇 방울씩 떠먹여 보았지만 나리엘리는 그것마저 삼키기 힘들어했습니다. 거의 즉시 다시 토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감기, 식중독 또는 다른 질병을 암시하는 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온과 혈압은 완벽하게 정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1월 2일, 가족들은 다시 주치의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의사는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너무 쇠약해진 것을 보고 놀라 수도에 있는 더 큰 의료센터에서 전체적인 진단 평가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혈액검사, 기생충 검사, 심전도, DKG 등 다른 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급성 질환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그래도 가족에게 수도에 가서 추가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사이 나리엘리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형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곧 물조차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수도의 여러 병원과 개인 병원에 연락했지만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병상이 없거나 명확한 진단 없이는 치료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나리엘리는 불과 일주일 만에 5kg 이상 빠졌습니다. 날씬한 10대에게는 매우 위험한 체중 감소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주치의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고개를 저었고 부모님은 눈앞에서 시들어가는 딸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절망했습니다. 1월 4일이 되자 나리엘리는 이제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고 침대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게 변했고 결국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오직 몸짓이나 고개 끄덕임으로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그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는 되는 한 번, 아니오는 2번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종종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1월 5일, 의사는 다시 방문하여 그녀가 원인 불명의 심각한 쇠약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검사에서도 감염은 배제되었고 혈당 수치가 약간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탈수를 막기 위해 정맥 주사를 놓았지만 나리엘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었습니다. 시도할 때마다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수도에는 여전히 병상이 없었고 지역 의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자 부모님은 그녀의 병의 원인이 현대의학의 범위를 벗어난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그들은 전통적인 치료법과 영적 정화에 능통하다고 알려진 사람들, 즉 전통적인 치유와 신비로운 보호의식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20년 1월 6일, 나리엘리의 아버지는 휴대폰으로 짧은 동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눈은 크게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완전히 풀려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약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죽은 듯이 창백했고 팔다리는 보이지 않는 끈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불규칙하게 경련했습니다. 호세 고메스는 이 영상을 다른 도시에 사는 먼 친척 클로드디오 로하스에게 보냈습니다. 로하스는 영적 치유사이자 수행자로 정화와 보호를 위한 조상의식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부정적인 힘을 쫓아내는 의식을 수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영상을 본 로하스는 즉시 구한 가족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딸이 어두운 영적 영향 아래 있으며 그녀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어떤 의사도 그녀를 도울 수 없으며 그녀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의식을 시작하려면 즉시 그녀를 자신의 공동체가 있는 카라벌러로 데려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절박한 부모에게 로하스의 말은 마지막 구명줄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아픈 딸을 데리고 즉시 출발했고 다음 날 아침 클라우디오가 사는 외딴 산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공동체 영적센터는 넓은 홀과 꽃으로 장식된 제단이 있는 널찍한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양초가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었고 수행자들은 고대 언어가 섞인 기도를 읊었습니다. 나리엘리는 제단 앞에 놓인 들것에 누워 있었고 로하스를 비롯한 3사람이 그녀의 맥박을 확인하고 그녀의 몸 위에 상징적인 몸짓을 했습니다. 초기 진단 후 로하스는 어두운 힘이 그녀의 숨결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생명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어둠을 쫓아내는 의식은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 정화였습니다. 나리엘리는 밤새도록 제단 옆에 머물렀고
수십 개의 양초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읊어졌고 그녀는 성수, 약초 달인 물, 럼주가 섞인 액체로 몸을 뿌려졌습니다. 새벽이 되기 직전 살아있는 하얀 수탉 한 마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의 몸 위로 흔들어졌고 질병을 상징적으로 옮기는 의식의 일부로 제단에서 희생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차가운 물을 통한 정화였습니다. 나리엘리는 신성한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빠르게 흐르는 산골짜기 시내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3번 물에 잠긴 후 담요로 쌓여져 사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젖은 몸은 얼음으로 감싸인 채 아침까지 사원마당에 남겨졌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처럼 들리지만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더 이상 경련하지 않았고 호흡은 더 차분해졌습니다. 셋째 날,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별한 약초 혼합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마실 수 있는 약초물을 제공받았습니다. 단 한 모금이라도 마실 수 있다면 정화가 성공한 것이고 회복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리엘리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에 부어진 것은 그저 다시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하스는 의식이 제대로 수행되었고 어두운 에너지는 제거되었으며 나머지는 이제 신의 뜻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은 기도와 약초 연기를 맡게 하기 위해 하룻밤 더 머물렀고 1월 10일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드레아와 호세 고메스가 막내딸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동안 세상의 다른 일들은 배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나리엘리의 가장 친한 친구인 스테파니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것을 조사할 힘이나 여력이 없었습니다. 나리엘리의 언니, 오빠들이 스테파니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그녀가 임대 계약이 한 달 가까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갑자기 이사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테파니는 나리엘리가 물조차 마시지 못하게 된 바로 그날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고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사라진 시점은 심각한 경고 신호를 울렸습니다. 심지어 개인 소지품도 남겨두고 간 것이 그녀의 도피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월 11일 저녁 7시 30분경 나리엘리는 부모님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증상이 나타난 지 불과 3주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서 빠르게 쇠약해졌고 어떤 노력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심각한 육체적 쇠약으로 인한 폐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인이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부검이나 독성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리엘리는 다음 날 가장 가까운 가족들만 참석한 조용한 장례식 후 지역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다 1월 14일 스테파니가 다시 나타나 공동의 친구들에게 나리엘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슬픔에 잠긴 부모님은 그녀를 찾아내 추궁했습니다. 진실을 추궁하자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저지른 일을 고백했습니다. 스테파니는 겁에 질려 보였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고 일이 그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질투심 때문에 나리엘리에게 영적 저주를 걸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여름 나리엘리가 만났던 남자는 스테파니 역시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 대신 나리엘리를 선택하자 스테파니는 이를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어두운 의도를 품고 의도적으로 나리엘리와 친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리엘리의 신뢰를 얻고 구한 가족의 일부가 된 후 스테파니는 친구의 개인 물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연습 후 땀에 젖은 티셔츠를 훔치고 빗에서 머리카락을 뽑았으며 점심 식사 후 사용한 숟가락을 가져갔고 나리엘리가 실수로 손가락을 베어 사용한 피 묻은 휴지까지 쓰레기통에서 가져왔습니다. 스테파니는 이 모든 물건을 오래된 공동묘지로 가져가 의식을 치르고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일종의 상징적인 빙의를 통해 영혼을 나리엘리에게 묶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스테파니는 홍수로 파헤쳐진 곳에서 인체 유해의 조각, 뼈 파편, 부분적으로 부패된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가루로 갈아 공동묘지의 흙과 섞은 후 몇 달에 걸쳐 나리엘리의 음식과 음료에 조금씩 섞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백에 경악한 나리엘리의 부모님은 스테파니를 직접 지역 경찰서로 데려가 그녀의 이야기를 반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했지만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법률상 주술이나 영적 의식과 같은 신비주의 행위는 형사 또는 행정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독극물 투여와 같은 더 심각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었을까요?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녀는 인체 유해와 흙이 섞인 혼합물을 나리엘리에게 먹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독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자연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구한 가족은 시신을 다시 파내거나 사적인 법의학 조사를 의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역 병원에는 그러한 절차를 수행할 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샘플은 수도로 보내져야 했고 이는 막대한 비용과 한 달 이상의 대기 시간, 그리고 유해의 냉장 보관을 위한 일일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이는 법정에서 스테파니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나리엘리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이는 지역 전설이 되었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론과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4가지 주요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이론입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 특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사람들은 스테파니의 저주가 효과를 발휘했으며 의식적 마법을 통해 묶인 영혼이 나리엘리의 생명력을 서서히 빨아들였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그러한 행위는 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